사통령과 함께하는 가슴이 뻥 뚫린 한국사.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사 대통령. 네. 사통령 임진석 선생님입니다. 네. 우리 25번까지 지난 시간에, 쭉 한번 검토했습니다. 지금 우리 1회 모의고사 26번부터 저와 함께 한번 쭉 한번 다시 한번 달려보시겠습니다. 자, 26번 한번 보실게요. 다음은 조선시대의 정치적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밑에 글에 김효원 얘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 심의겸 이런 사람들 나오죠. 예, 초기 붕당 정치 과정에서 동인과 서인으로 갈라지는 그 배경 속에서 등장했었던 인물입니다. 김효원은요, 이 동인 계열이고요. 심의겸은 서인 계열이죠. 그래서 이 붕당 정치, 붕당 정치, 이 초기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이 두 인물이 나온다면 여러분이 시기적으로 딱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보기 맞는 거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초기의 붕당 정치는요, 선조 때 이조전랑 자리를 놓고 동인과 서인으로 대립되었다라고 나오네요. 예, 초기의 붕당 정치가 나오게 된 배경이 바로 이조전랑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이런 내용이 바로 우리 좀 아까 봤었던 요 지문에 지금 등장했었던 내용입니다. 자, 1번이 정답이네요. 예, 그럼 2번부터 한번 볼게요. 각 학파에서 학식과 덕망을 경비한 이들이 살림이란 명칭으로 제야에서 그 여론을 주재하였다. 살림이라는 이 사람들은 붕당 정치 쭉 전개된 이후에 이제 이런 제야의 세력들이 나오면서 이 전국을 조정하는 모습이 나오게 되고요. 살림을 부정하고, 예, 붕당 정치의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서 살림을 부정했었던 사람이 있죠. 바로 조선 후기에 탕평 정책을 주도했었던 영조의 정책에서 등장하는 바로 이런 세력이다라고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찌됐건 붕당 정치 초기의 모습은 아니네요. 2번 틀렸습니다. 자, 3번에 정열입 모반 사건에 이은 건정이 사건으로 인해 북인과 남인으로 분화되었다. 지금 동인이 있습니다. 이 동인이요, 북인과 남인으로 갈라지게 된 사건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서인 처리 문제를 놓고서 강경파와 온건파로 분화되게 되죠. 그렇죠. 예, 어찌됐건 초기에 동인과 서인으로 살림이 나눠지게 되는 요때의 모습은 아닙니다. 따라서 3번은 틀렸네요. 4번에 이를 통해서 전국을 주도하게 된 붕당은 상대 붕당, 상대 붕당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전국을 독점적으로 운영하려 하였다. 상대 붕당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 상대당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었던 모습은 바로 서인과 남인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었던 예송과 황국을 거치면서 나왔었던 모습입니다. 따라서 4번 틀렸고요. 5번에 정치에 참여하려는 양반의 수는 더욱 많아지게 되는데 반하여 관직과 경제적 특권은 한정되어 있었다. 물론 맞는 얘기입니다만, 네, 이렇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관직을 차지하기 위해서 더욱더 격정적으로 다투게 되는 것은 시기가 좀 더 지나서 나타나는 문제일 겁니다. 예, 따라서 답은 1번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7번 한번 가시겠습니다. 다음은 대구 호적을 분석한 자료이다. 자, 조선 후기의 신분제도 변화로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봐라. 딱 보시면은 여러분들 이거 많이 보셨잖아요. 양반수가 예, 양반수가 감격했나봐요. 양반수가 이렇게 많습니다. 예. 노비수가 팍팍 줄고 있네요. 조선 후기의 신분제도의 특징이 양반수의 감소, 그리고 양반수의 증가, 폭발적 증가, 그리고 노비수의 감소, 요걸로 이제 볼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보기를 한번 보실게요. 부유한 농민 측은 납속을 통하여 공명첩을 발급받았으며 납속책과 공명첩, 바로 이들이 합법적으로 양반 계층으로 편입되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입니다. 서원에 청금록 등재되어 유생을 사칭하였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예, 1번은 맞는 내용이죠. 신분 변화가 일어난 과정에서 양반수 증가와 관련 있는 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보시면요. 족보를 매입하고 위조하였으며 양반과의 혼인을 통하여 양반이 되고자 하였다. 예, 족보의 매입과 위조는 바로 양반 측으로 편입하는 이런 불법적인 신분 상승의 방법입니다. 결국 이 두 가지는 양반수의 이 증가와 관련된 내용을 지금 서술해주고 있습니다. 자, 3번 보시면요. 몰락한 양반들은 설경이 되고 나서 이 허설자예요. 네.
말만 잘하는 사람, 뭐 강연 잘합니다. 뭐 이런, 내가 뭐 양반인데, 아유, 그냥 말 잘하지. 내가 뭐 하는 게 뭐 있어. 거병, 예. 뭔가 조금 학문의 거두, 서수, 책 좀 읽었다. 예. 요런 거 가지고서 이제, 관직을 갖지는 못하고, 요런 거 이제 말하고 그냥 뭐 책, 뭐 이제 이런 얘기들 하면서 이제 생계 유지하는 이 몰락한 양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보시면요. 청요직이나 동반으로 진출이 용이하였기에, 중인층은 조선 이후에 소멸되었다. 중인층이, 조선의 신분 네 가지 있잖아요. 예. 뭐 있죠? 양반, 중인, 상민, 노비계층. 그죠? 천민계층.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 중인층은 조선 이후에 소멸되었다라고 나옵니다. 중인층이 청요직, 이런데 우리 갈 수 있게끔 해달라. 이런 소청운동을 벌이게 되죠. 이들의 주장입니다. 주장. 틀렸습니다. 자, 그리고 5번에 보시면요. 상민의 증대를 위하여 19세기 초에 공노비 6만여 명의 노비를 해방시켜 주었다. 예. 그래서 공노비 해방 정책이 나오게 되죠. 물론 산노비까지 다 해방시켰었던 거는 나중에 이제 근대시대 가서 갑오개혁 때 등장하는 사실이고요. 이 조선 후기의 신분 변화와 관련해서 공노비를 먼저 해방시켰었던 사실을 5번에서 지금 서술해주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답은 4번으로 여러분께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8번으로 또 가보겠습니다. 조선시대 전국 토지 면적을 도표화한 것입니다. 자, 알 수 있는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골라봅시다. 자, 보시면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장부 결수와 실제 결수 간의 차이가 상당히 좀 크게 되는 이런 모습이 나오게 됨을 우리가 일단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1번 가보시면요. 기역에서 니은은요, 바로 고려 말에서 세종 때까지 이르는 시기입니다. 새로운 왕조 개창과 더불어 강력한 공권력을 바탕으로 양전 사업을 실시하였고, 당연히 토지 조사 이런 거 했을 겁니다. 농민 생활을 안정시키고자 정부가 주도하여 개간 사업이 활발했으니까 늘어납니다. 그죠? 너무나 당연한 사실입니다. 자, 나에 보시면은 자, 죄송합니다. 자, 니은에서 디귿이요. 세종에서 선조까지 이르는 시기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갑자기 확 줄어들었는가? 무슨 일이긴요? 예, 우리 선조의 위대한 업적이죠. 임진왜란. 네, 왜란이 발생했었던 모습입니다. 자, 16세기 이러 국가의 기강이 전에 비해 해이해지자 실질적으로 경작하여 수확이 있으면서도 전세를 회피하는 은결은 이제 숨겨진 토지죠. 예, 이런 것들이 증가하는 모습이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바로 이후에 이 차이점이 많아지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나도 맞는 얘기고요. 다해 보시면은 외란으로 인하여 토지대장인 양안이 대거 소실되었다. 예. 외란이 바로 이제 여기에서 있었죠. 예. 여기 이제 외란이 일어나기 직전이었고요. 디귿에서 리얼로 가는 순간에 외란이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토지대장 양안이 대거 소실되는 모습이 나오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라에 보시면은 리을에서 미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광해군에서 숙종으로 가는 시기입니다. 양전 사업을 실시하여 농민들이 주도하여 개간 사업을 실시하였으나 개간 사업을 실시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금 늘어나는 듯하는 모습을 보이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양반들에 의한 토지 겸병을 확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양반들이 이제 당시에 이제 지주제가 이제 정착되게 되죠. 양반들이 이제 그 땅에 토지에 소유의 욕심을 갖게 되는 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당시 조선 후기의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가나다라 모두 정답으로 여러분이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9번 한번 보시겠습니다. 조선 후기 광업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입니다. 예, 조선 후기의 광업이다. 후기의 광업이다 하니까 조선 후기에 민간 광업자들이, 이 수공업자들, 그리고 민간 광산업자들이 나타나던 당시의 모습이다. 이 관영 광업 중심에서 민영 광업 중심으로 넘어가던 당시의 모습과 관련되지 않은 것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에 보시면은 17세기 말에 금광 개발에 주력하였는데 평안도 단천과 경기도 파주, 교화는 특히 유명하였다. 이 지역들은요, 대표적인 은광 지역들이에요. 따라서 가는 오답으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나이 보시면은 18세기 말에는 상업자본이 채굴과 재련이 쉬운 사금 채굴에 몰리면서 금광 개발도 활발하였다. 예. 금광 개발도 이제 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광업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은광이든 금광이든 철광석 산지든 다 모두 발전하는 모습이 나오게 되는데, 사금 채굴에 몰리면서 이런 금광 개발이 더욱더 활발해지는 모습도 등장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자, 다음에 보시면은 광산의 개발은 이득이 많았기 때문에 합법적인 경우가 있었지만 몰래 채굴하는 잠체도 성행하였다. 광산의 개발은 이제 그 국가에서 초기에 관영 광업 중심이었다가 이제 민간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정부는 민간에게 이야기를 하죠. 세금을 내라. 세금을 내면은 우리가 그걸 이제 허락해 주겠다라고 이제 정책을 이제 시행하게 되는데 세금 내기 싫은 거죠. 그래서 몰래 채굴하는 이런 잠체가 성행하기도 합니다. 자, 라에 보시면은 전문 경영가인 혈주가 그리고 밑에 채굴업자인 덕대와 혈주와 덕대 이런 단어들 등장합니다. 조선 후기에 광업 변천과 관련해서. 그런데 덕대가 바로 이제 전문 경영인이에요. 혈주가 채굴업자고. 그죠? 그래서, 덕대가 이제 전문 그 자본을 이제 그 상업 자본으로부터, 자본을 받아서 이것을 이제 그 광산을 운영하는 운영업자이고요. 그리고, 이를 본격적으로 채굴하는데 관련되어 있는 사람은 우리가 혈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라는 바뀌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자, 마에 보시면요. 조선 후기의 광산 개발에 있어서 상당수의 작업 과정은요, 분업의 토대를 둔 협업으로 진행되었다. 예, 분업. 모든 이제 산업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분업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면서 이제 보다 전문적으로, 그쵸. 네, 전문적으로 이 광산 개발이 이루어지는 모습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조선 후기에 자본주의의 맹아가 자라고 있다. 자본주의의 모습에 그 싹이 나타나고 있는 당시의 모습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틀린 것은 가와 라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이네요. 자, 30번 보시겠습니다. 조선 후기에 시행된, 마찬가지로 조선 후기에 시행된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세제 개편이네요.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세제 개편 세 가지 있었습니다. 영정법, 대동법, 균역법 요 세 가지 대표적인 세제 개편이 있었죠. 그렇죠? 네. 자, 그 중에서 뭐냔 말이죠. 밑에 보니까 민호의 특산물을 부가징수하던 공납을 토지결수에 따라서, 자, 특산물을 토지결수에 따라서, 즉 특산물 내던 방식인 공납을 전세화했구나. 토지 소유를 기준으로 전세화했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바로 뭡니까? 대동법입니다. 대동법. 예. 감기 조심하셔야 되겠죠? 예.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라고 제가 기침을 한번 했습니다. 자, 대동법입니다. 자, 이 대동법의 결과로 옳은 것을 자,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자, 가해 보시면은 시전 상인들이 주도했습니다. 관영 수공업. 수공업도 이제 관영 있고요, 민영 있죠. 이 관영 수공업 중심에서 민영 수공업으로 이제 변화되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틀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전상인들 관어상인입니다, 또. 그죠? 나에 보시면요. 국가의 재정 수익이 증가하고 농민 부담이 감소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예. 대동법은요. 주로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했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지주들에게 이 부담이 컸고 농민들은 토지가 부족한 농민들은 세금의 양도 줄어들게 됩니다. 자, 따라서 농민 부담이 감소하고 국가 재정 수익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나는 맞습니다. 다해 보시면은 공인이 대두되고 자유 경쟁을 유도하여 상공업이 발전하게 되었다. 다 맞는 얘기죠. 예. 공인이 바로 뭡니까? 바로 이 대동법 시행 과정에서 나타나던 독점 상인이죠. 예. 따라서 상공업이 발달하는 모습까지 이어지게 되는 다는 맞습니다. 라에 보시면요. 토지 소유에 따른 따라서 이제 그 결당 징수하게 되는 이런 양전 사업을 실시하였다. 양전 사업은요, 대동법과 관계없이 매년 20년마다 한 번씩 이제 정부가 시행하던 방식입니다. 따라서 이게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라고
보시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자, 마에 보시면요. 강경, 원산, 삼양진 등의 쌀의 집산지가 상업도시로 발달하게 된다. 예, 이런 모습들. 예, 그래서 쌀의 집산지. 왜냐면요, 쌀로 냈으니까. 그쵸. 세금을 쌀로 냈다 보니까 쌀이 모이는 곳이 기존에보다 더 모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지역들이 바로 상업도시로 점차 변화되는 모습이 나오는 게 바로 이제 그 조선 후기에 있었던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나, 다, 라로 예, 그죠? 나, 다, 마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2번에 있습니다. 그죠? 자, 31번에 그림이 하나 딱 있습니다. 이야, 참 멋들어진 그림이죠? 예, 우리가 본 그림입니다. 물론. 공부하셨다면요. 자, 이 그림은요, 뭘까요? 조선 후기에 대표적인 진경산수화인 정선의 인왕제색도죠. 그죠? 여러분이 인왕제색도, 금강전도, 이런 그림들의 특징이 바로 진경산수화라는 사실이죠. 예. 우리 실제 진짜 경치를 보고 그리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선 후기에 우리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이런 풍조와 더불어서 나타나는 모습이다. 자, 그러면은 1번에 보시면요. 맞는 것을, 옳은 것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뚜렷한 자아의식을 바탕으로 하여 우리의 자연을 직접 눈으로 보고 사실적으로 이뤘다. 이게 바로 진경산수화 얘기 아닙니까? 진경산수화. 자, 따라서 1번은 맞는 내용입니다. 자, 2번에 보시면요. 정통 회화에 비해서 세련도나 격조는 뒤떨어지지만 소박한 형태와 대담하고도 파격적인 구성이 특징이다라고 되어 있네요. 요건 뭘 얘기하냐면요. 대담하고 소박합니다. 파격적입니다. 예. 뭐 눈이 막 이만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호랑이가 막 이렇게 있고. 예. 생활 장식을 공간했었던 바로 이제 민화, 조선 후기 때 나타났던 민화와 관련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3번에 원근법 얘기 나옵니다. 예, 미술에서 원근법을 사용했었더니 서양식 화풍을 사용했었던 대표적인 그림이 있었습니다. 이 강세황의 영통동구도 있었습니다. 영통동구도. 이제 이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따라서 3번은 틀렸고요. 4번에 기록화의 의미도 있게 활달하고 간결한 필체보다는 섬세하고 정교한 필체를 더 필요로 하였다. 예. 김홍도 작품이 이런 모습이 나오게 되죠. 김홍도. 예. 자, 5번에 보시면요. 자연스러운 현실 세계와 환상적인 이상 세계를 능숙하게 처리하고 대각선이 운동감을 활발하게 구현한 걸작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환상적인 이상 세계라는 부분에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신 다음에 이게 그거였지라고 파악해 주시면 되겠어요. 바로 이게 뭐냐면요. 조선 전기에 나왔었던 이제 안견의 몽유도원도죠. 예. 꿈이잖아요, 꿈. 예, 꿈의 모습을 지금 그렸다라고 보시는 그림입니다. 자, 따라서 1번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2번에 흥선대원군 집권 시기에 건립된 비분입니다. 예, 이건 뭔가요? 딱 보면 아시겠죠? 흥선대원군 집권 시기에 건립됐습니다. 예, 양이침범, 비전즉화. 이거 뭡니까, 이거? 척화비죠, 척화비. 예, 서양이 침범하는데 화해를 주장한다? 이거는 나라를 팔아먹는 것이다. 예, 싸우자. 이런 것을 주장했었던 통상수교 거부 정책과 관련 있는 근대시대 시작에 바로 이 흥선대원군의 정책과 관련된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글의 정신을 옹호한 저서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흥선대원군의 정책 뭐가 있나요? 바로 이 통상수교 거부와 관련된 이런 모습을 옹호한 저서를 골라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책들이 쭉 나와 있네요. 예. 여러분이 책들 보시고서 판단하는 방법도 있는데 사람을 보고서 일단 판단하셔도 됩니다. 가의 육일준 얘기 나오죠. 육일준이 어디서 나오는 사람이냐면요. 바로 이제 갑신정변 이후에 조선 중립화론이 제기되는 이 거문도 사건 이후에 이제 열강의 각축장으로 되고 있었던 조선 이 모습에서 중립화론을 주장했었던 사람이 바로 육일준입니다. 예. 육일준은요. 유학했었던 외국에 이제 국비 유학생으로 나타난 그 문물을 이제 배우러 갔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당연히 이 사람은 개화 정책에 영향을 받았겠죠. 자, 나의 유인석은요 어디서 나왔냐면은 의병에서 나오는 사람입니다. 예,
유인석, 이소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을미의병을 일으키는 최초의 이제 의병, 예. 유생 출신 의병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의병이니까 의병과 관련이 있으니까 이 사람은 이제 위정척사 사상과 상당히 연관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에 보시면은 최한기 얘기가 나오거든요. 최한기는요 실학자 출신이에요. 예, 따라서 실학자, 받아들이자, 배우자, 개화사상과 관련 있는 사람입니다. 라의 황준셴, 예, 황준셴 뭡니까 이거? 중국 사람이죠. 예, 조선 책략 여러분들 그 세 가지 있었습니다. 뭐가 있냐면요, 예, 친중국, 결일본, 연미국 이를 통해서 조선이 러시아를 견제해야 된다라고 조언했었던 청나라 관리입니다. 청나라 관리. 예. 자, 따라서 라는 틀렸고요. 마에 보시면은 황현의 매찬야로. 황현이라는 사람은 을사조약에서 이제 또 등장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을사조약이 아니고 이제 한일 병합조약. 그죠? 우리나라 이제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다라고 했을 때 자결했었던 사람입니다. 네, 선비의 도리를 다하지 못했다. 예. 자결하신 분들이 되게 많죠. 예. 황현이 그분 중에 하나입니다. 바의 김옥규는요, 급진개화파의 대표적인 사람이잖아요. 그죠? 자, 따라서 위정척사파의 성격을 띠고 있는 사람이 바로 요 두 세력, 예, 서양 세력을 몰아내야 된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자결까지 하신 분입니다. 자, 그래서 나와 마가 이런 위정척사 사상과 관련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33번 보실게요. 동학농민운동에 관한 설명입니다. 자, 이와 관련한 서술 중에서 옳은 것을 골라봅시다. 동학농민운동은요, 시기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시기적으로 어느 시대인가 한번 정리 잘 하셔야 됩니다. 갑신정변 이후에 열강의 각축장이 되고 있었던 이 조선에서 지금 이 농민들의 불만이 폭발하며 등장했었던 모습입니다. 이 동학농민운동 이후에 내적으로는 이제 갑오개혁과, 그죠? 그리고 외적으로는 청일전쟁이 발발하게 되는 그 원인으로 작용하는 거대한 사건이 바로 동학농민운동이었습니다. 자, 가에 보시면요. 동학농민군이 대원군에게 자신들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였으나 지지를 받지 못했다. 대원군은요, 초기에 이 동학농민군과 좀 이렇게 탐탁지 않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후기가 되면은 이게 상당히 좀 필요한 사람들이구나라는 생각에 후기에 협조하는 모습으로 입장을 변경하기도 합니다. 예, 가는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나에 보시면요, 1894년 보은 집회의 결과 동학의 포교의 자유가 인정되었습니까?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런 적은 없어요. 예, 동학은 계속 탄압받는 이런 모습으로 쭉 나타나게 됩니다. 자, 다해 보시면은 전라도 관찰사의 협조로 54개 지역에 집강소를 설치하였다. 여러분 1차 분기 관련해서 1차 분기가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이제 농민 자체 전주화약 이후죠. 농민 자체 개혁기구인 바로 이 집강소, 그죠? 그리고 정부가 이제 교정청이라는 이런 개혁기구도 이제 만들게 되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자, 다는 맞습니다. 라에 보시면요, 동학농민군은 황토현 전투에서 초토사 홍계훈이 이끄는 경군을 물리쳤다라고 나오는데요. 이건 이제 황토현 전투가 아니고요, 장성의 황룡촌 전투에서 나타났었던 모습이 바로 라가 되겠습니다. 자, 마에 보시면은 백산에서 제중의소를 구성하여 균전사 폐지를 강하게 요구하였다. 이게 지금 1차 봉기에서 마찬가지로 나타나던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동학농민운동은 고부농민 봉기를 시작으로 1차 봉기, 그리고 전주화약 이후에 일본군이 들어오면서 2차 봉기까지 이어지는 모습 속에서 지금 나타나던 모습이 다와 마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4번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4번 보실게요. 자, 다음은 19세기 후반에 제기된 개혁안을 정리한 것입니다. 자, 개혁안들 여러분들 나오시면은 머릿속에 깜깜해지고 답답한 마음이 많이 드실 겁니다. 예. 자, 여러분께서 좀 개혁안들을 따로따로 한번 잘 정리를 해주시는 작업이 필요하시겠습니다. 자, 가나다라 한번 정리해 볼게요. 무명의 잡세는 일체 폐지하고 기왕의 공사체를 무효로 한다. 세금 이거 이것저것 다 걷지 말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있었던 빚 탕감해달라 이겁니다. 예, 뭔가요?
동학농민운동에서 나타났었던 패전개혁안 12개조입니다. 패전개혁안. 동학에서 나타났었던 동학농민운동. 자, 나와보시면은 납세는 법으로 정합니다. 납세는 법으로 정합니다. 아, 조세를 법으로 정하는구나. 그죠? 이런 모습들이 조금 반영됐나 봐요. 함부로 세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자, 요게 바로 뭐냐면요. 조세 법정주의입니다. 조세 법정주의. 자, 이 조세 법정주의는요. 어디서 나타나게 되냐면요. 바로 이제 2차 가보개혁에서 등장하는 모습입니다. 자, 나는 맞죠? 자, 다음에 보시면요. 국가재정은 탁지부에서 전관하고 예산과 결산을 국민에게 공포합니다. 국민. 야, 이제 국민이 나오네요. 그죠?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거? 관민공동회에서 제기됐었던 바로 헌의6조입니다. 헌의6조. 예, 헌의6조는 바로 뭡니까, 이거? 독립협회와 관련이 있죠. 독립협회. 자, 라에 보시면 지조법 얘기 나오네요. 지조법. 예, 지조법이 이제 조세 걷는 방식. 이런 지조법을 개혁하자라고, 제기하면서 이 재정 문제 이거 호조에서 통과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것저것 막 너무 잡다한 게 많다. 라고 이야기했었던. 뭔가요? 예. 바로 갑신정변에서 제기됐었던, 예. 갑신정변에서 제기됐었던 바로 개혁안의 내용입니다. 그죠? 자, 따라서 요것을 이제 순서대로 나열해 보시면요. 제일 처음에 갑신정변이 이제 제일 처음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학농민운동이 두 번째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가보개혁, 헌의6조, 독립협회가 가장 나중에 나오게 되는 4번으로 여러분께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5번 가시겠습니다. 자, 다음은 근대화 과정에서 주장한 제도입니다. 자, 이와 같은 제도를 실시하고자 한 개혁안은 무엇인가 한번 골라보시죠. 토지에 부과하는 세금. 토지와 관련한 세금입니다. 토지 가격에 따라 부과하는 방식, 즉 종래 삼정의 문란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본에서 실시된 것을 수용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자, 이게 바로 뭐와 관련이 있냐면요. 지조법과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지조법과 관련된 내용이 바로 우리 앞에서 봤었던 문제도 있었죠. 갑신정변 당시에 개혁정강안 14개조 이렇게 우리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1번입니다. 지조법과 관련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께서 파악하신다면은 예, 쉽게 푸실 수가 있겠죠. 자, 마찬가지로 개혁에 대해서 내용을 물어보는 문제였었네요. 자, 36번에 한번 문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다음의 내용은 19세기 후반에 러시아 세력의 남하에 관한 사실입니다. 예, 러시아 세력이 우리나라에 침투하게 되는 그 모습이 바로 이제 갑신정변 이후부터 서서히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청일전쟁 이후에 러시아의 개입은 이제 조금 더 본격적으로 일어납니다. 자, 가에 보시면은 청해 중재 없이 조선과 직접 조로통상조약을 체결하였다. 예, 조선은 청해 중재에 의하여, 예, 청해 중재에 의하여 이제 조약을 체결하다가 청나라의 내정 간섭이 너무 심해지다 보니 러시아 세력과 내가 직접 해서 청나라를 견제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조로통상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자, 가는 맞고요. 나에 보시면은 육로통상장정 이후에 경흥을 개방하고 두만강 운항권을 확보하였다. 이런 내용도 나오게 됩니다. 맞습니다. 다에 보시면요. 베이징 조약을 체결하여 청으로부터 연해주를 확보하였다. 예, 러시아가 요건 이제 그 시기적으로는 이제 그 중국에서 아편전쟁 이후입니다. 예, 2차 아편전쟁 이후에 청으로부터 연해주를 확보하게 되고 이제 조선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는 그 시작점에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라에 보시면은 일본의 세력 확대에 맞서서 러시아는 38도선 분할을 제안하였다. 38도선 분할, 이런 위도를 이제 분할하는 모습이, 우리나라 이제 그 6.25 전쟁 관련해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이때도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요. 뭐가 틀렸냐면, 38도선이 아니고요. 39도선을 제안합니다. 러시아는. 예. 요거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라는 그래서 틀렸네요. 자, 마에 보시면요. 아관 파천 이후에 일본 다음으로 많은 경제적 이권을
확보하였다라고 나옵니다. 러시아 세력이요. 그런가요? 아관 파천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간 거잖아요. 당연히 러시아가 제일 많겠죠. 예. 러시아가 가장 많은 이권을 얻게 됩니다. 삼림 채굴권, 예. 이런 것들 가져가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자, 따라서 4번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7번 가실게요. 자, 조선은 간도를 영역에 두고, 간도 얘기가 나오네요. 예, 간도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백두산 정계비부터 일단 보셔야 됩니다. 예, 조선 숙종 때, 백두산 정계비는 조선 숙종 때, 바로 청과의 국경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건립됐었던 비석입니다. 예, 바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서위 압록, 그리고 동위 토문이었죠. 백두산 정계비에 나타난 모습입니다. 서쪽으로는 압록강을 경계로, 동쪽으로는 토문강을 경계로. 이 토문강의 해석상의 차이에 따라서 조선은 토문강이다. 그리고 청나라는 두만강이다. 라고 하면서 이 해석과 관련된 지역인 간도 지역의 영유권 문제가 이제 서서히 불거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37번에 보시면은 그래서 옳은 것을 골라주시면요. 백두산 정계비의 서쪽은 압록강, 서위 압록이죠. 동쪽은 토문강으로 규정하였다. 맞습니다. 그죠? 요 사실을 지금 서술해주고 있습니다. 자, 나에 보시면은 백두산 정계비 체결 당시부터 토문강과 두만강은 동일하다고 못 박아두었다. 동일합니까? 이 양자 간의 해석 차이에 의해서 지금 조선과 청나라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나 틀렸습니다. 자, 다음에 보시면요. 19세기 중엽 이후 우리나라의 북동쪽이 농민들이 간도로 대거 진출하는 모습이 나오게 된다. 예. 이전부터 간도는 우리의 상당히 많은 농민들이 가기도 했는데, 이 19세기 중엽 이후부터, 농민들이 국내 상황이 너무 안 좋습니다. 따라서 이 농민들이 서서히 이주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라에 보시면은, 을사조약으로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당한 후, 일본이 만주에서 이권을 얻으려고 청에 할양하는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 이게 뭔가요? 이게 간도협약이잖아요. 간도협약. 그래서 1909년에 벌어졌던 이 간도 협약으로 인하여 간도의 영유권이 상실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죠. 따라서 답은 4번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8번 가실게요. 38번. 자, 다음은 일본의 한국 침략과 관련된 자료 중에 일부입니다. 자, 역사의 전개 과정에서 해야 돼. 나다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골라봅시다. 나다 사이는 여기 있습니다. 자, 일단 가부터 보시면요. 조선은 자주국이며 라고 나옵니다. 부산 외에 두 곳을 개항하고 세 개를 개항하네요. 이 두 곳이 바로 원산과 인천일 겁니다. 자, 이것은 바로 뭡니까? 강화도 조약이죠. 강화도 조약. 조일 수호 통상 조규라고 불리는 이 강화도 조약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나에 보시면요. 일본국 정부는 그 대표적인 한국 황제 폐하 아래에 한 명의 통감을 둡니다. 통감. 자, 이 통감부 설치를 목적으로 했었던 당시에 을사조약이죠. 을사조약 또는 이제 을사늑약 이렇게 부르죠. 예, 을사조약과 관련된 내용이죠. 외교권이 박탈됐습니다. 자, 다해 보시면은 한국 황제 폐하는 한국 전부에 관한 일체의 통치권 완전히 영구히 자, 넘깁니다. 뭡니까? 예, 한일 병합조약이죠. 병술국치입니다.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일제시대에 시작되는 모습입니다. 자, 결국 문제는 뭐냐면요. 을사조약 체결인 1905년부터 한일 병합조약이 체결돼서 1910년까지에 있었던 일들을 골라봐라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번에 보시면요. 자, 일본의 내정 간섭에 대항하여 동학농민군이 대규모로 다시 일어났다. 동학농민군의 2차 봉기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동학농민군의 2차 봉기는 바로 일본과 청나라가 다투는 과정에서 일어났습니다. 따라서 을사조약 이전입니다. 을사조약은 이미 일본으로 완전히 기울어졌던 러일전쟁 이후의 모습이죠. 자, 이번에 초대 총독 데라우치는 총독부 나오잖아요. 총독부 나오면은 일제시대입니다. 따라서 2번은 병합조약 체결 이후입니다. 3번에 일제의 국권 침탈에 분개하여 장지연이 시리아 방성대국이라는 논설을 썼다. 이날을 목 놓아 통곡합니다. 웁니다. 예, 분하도다, 원통하다, 통포야. 죽었는가 살았는가. 예,
을사조약 체결에 대하여 장지연이 분개했었던 모습이죠. 3번이 정답이네요. 자, 4번에 보시면은 명성황후 시해 사건과 단발령을 계기로 일어난 의병. 명성황후 시해 사건을 우리는 을미사변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을미사변은요, 을사조약 이전입니다. 5번에 이상설, 이동희 등이 연해주에서 대한광복군 정부를 수립하였다. 이거 이제 1910년대에 벌어졌었던 우리나라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이거는 일제시대 초기에 있었던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3번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39번 가십니다. 자, 다음은 일제 지배기에 국외에서 활동을 벌인 독립운동 단체입니다. 자, 이 단체가 무엇인가 한번 쭉 보시면요. 광복의 그날까지 항일 애국단체입니다. 서명을 닫아. 이 선언문을 작성한 독립운동가의 활동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요거는요, 바로 이제 이상설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상설, 이제 헤이그 특사가 파견됐었던, 그 사람이 이제 그 이후에 활동하던 그 내역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번에 보시면요, 의병장 출신으로, 의병장이다.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였다. 아시겠죠? 안중근. 무슨 말이 필요한가요? 자, 2번에 보시면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대한광복군 정부를 수립하여 대통령이 되었다. 대한광복군 정부가 이제 연해주에서 나타났던 대표적인 정부죠. 대표적으로 이제 그 권업회를 계승을 하며 나타난 당시에 임시적인 정부 형태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설입니다. 자, 3번에 보시면은 러시아로 망명하여 한인사회당을 조직하고 상하이 고려 공산당을 창당하였다. 이 사람은요, 이동휘예요. 이동휘라는 사람의 지금 활동 내역입니다. 4번에 보시면은 민족 독립운동의 단일 정당 건설을 목표로 조선민족혁명당을 조직하였다. 조선민족혁명당을 조직한 1930년대의 모습이죠. 네, 이것을 이제 조직한 사람이 바로 김원봉입니다. 김원봉. 자, 5번에 그가 주장한 삼균주의 얘기 나오네요. 삼균주의 하면은 뭐 이제 바로 아실 수 있겠죠. 자, 조소앙이죠. 자, 그래서 답은 2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40번 문제 가실게요. 자, 일제 조세 정책의 변화에 대한 서술입니다. 자, 이 중에서 옳은 것을 골라라 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자, 가에 보시면은 일본 제품에 관하여 관세를 면제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우리나라 수출의 50%, 수입의 90%를 일본이 독점하였다. 우리나라 조세 정책 관련해서 일본이 이제 무역을 상당히 좀 많이 차지하는 모습이 나오게 되는데, 수출의 50%라기보다는 수출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출? 유출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유출. 우리나라 곡식이 유출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에서 밖으로, 외국으로 이제 나가는 물자들의 상당 부분을, 대부분을 일본이 가져가게 된다. 일본은 이제 경제적 침탈에 상당히 공을 들이게 되죠. 따라서, 수출이 아니고, 수출의 이제, 상당 부분, 대부분을 독점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나에 보시면은, 조선이 금융공황에 직면하여 한국 상인들의 도산이 계속되자 화폐 정리 사업을 단행합니다. 화폐 정리 사업을 단행한 것은 누군가요? 1차 한일협약의 결과 재정고문이 파견되죠. 그렇죠? 메가다에 의해서 추진됐었던 화폐 정리 사업입니다. 자, 이것을 단행하여 극복하였다. 극복했습니까? 무슨 수탈이겠지. 민족 자본 성장 방해 및 붕괴겠지. 그죠? 무슨 극복인가요? 틀렸습니다. 자, 다해 보시면은 침략 전쟁기에 들어가면서 조세 징수액은 크게 급증하였으나 이에 반해 저축은 위축되었다. 아닙니다. 저축이 늘어나는 모습이 나오게 되고요. 저축을 해서 나중에 이제 광복이 되고 나서 이제 그 30년대부터 이제 나타났던 모습인데, 강제 저축을 시켜가지고 망한 다음에 나머지 다 이제 없어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은행에 저축을 했어요. 은행이 망했어. 어떡하지? 어떡합니까?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자, 라에 보시면요. 수익세에서 누진세율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고정세율로
적용하였다. 예, 맞는 내용이죠. 따라서 이제 친지주적인 성격을 보여주는 당시의 정책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마에 보시면은 3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소득세가 세수입의 주종을 이루게 된다. 예, 맞는 내용입니다. 자, 따라서 답은 라와 마인 4번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1번 가실게요. 자, 일제 지배기의 상황을 묘사한 소설입니다. 자, 일제가 강요한 이와 같은 제도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봐라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거 쭉 한번 읽어보시다 보면요. 뭐가 나오냐면요. 오늘부터 나는 너희들의 새 이름을 불러야 한다. 지금부터 이름을 부를 테니 옛 이름이 호명되는 학생들 집에 가서 이름을 알아오도록 해라. 이름 바꿔라 그 얘기입니다. 예, 뭐 나카무라, 뭐 이야모토 뭐 이런 걸로 바꿨겠죠. 그죠? 예. 이게 바로 뭔가요? 창씨 개명이죠. 1930년대 일제의 민족 말살 통치의 일원으로서 자행됐었던 창씨 개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따라서 이와 관련해서 창씨 개명과 관련해서 맞는 거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요. 일본식 성명 강요는요. 1943년에 제정되어서 공포된 삐리리에 근거하고 있었다. 조선 형사령에 근거하고 있답니다. 조선 형사, 이게 형사 문제가 아니고요. 민사 문제예요. 예, 민사령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자, 2번에 보시면은 거부하는 자를 불경선인, 예, 불경선인으로 규정하여 각종 불이익을 줍니다. 예, 취업도 안 되고요. 많은 불이익을 주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창씨 개명해라 라고 지금 반강제적으로 지금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 민족이 98%나 성명을 바꾸었을까요? 그 정도는 아닙니다. 예, 80% 정도입니다. 예, 98%? 뭐 이건 전부 다죠, 거의. 그렇죠?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다라는 사실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3번은 틀렸습니다. 2번은 맞고요. 4번에 태형령을 부활하여. 태형령은 1910년대에 있었던 모습입니다. 무단 통치 시절에 있었던 당시의 모습입니다. 4번 틀렸어요. 자, 5번에 보시면은 징용에서 제외하고 일정 직위 이상의 관직에 등용되는 것을 금지하였다. 자, 징용도 지금 이제 불이익을 주는 불령선인한테 이 징용도 우선적으로 이제 끌고 갑니다. 너 이름 안 바꿨지 해가지고 이제 끌고 가는 이런 모습이 나오게 되는 게 5번에서의 내용입니다. 제외하고 이게 아니고 모두 다 포함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따라서 답은 2번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42번 한번 가실게요. 자, 일제 지배기에 있었던 문화운동입니다. 자, 옳은 내용을 한번 골라보시죠. 자, 가에 보시면은 1차 조선교육령이 나옵니다. 1차 조선교육령은요, 1910년대 무단 통치 시절에 있었던 교육 정책이고요. 일본의 학제와 조선의 학제를 좀 차별해서 적용하고 이 조선을 상당히 좀 교육기관을 대폭 감소시킨 이런 모습입니다. 6년이 아니고 4년이에요. 예, 많이 감소를 시켰어요. 자, 이번에 보시면은 1922년 천도교 소년회에서 어린이날을 제정하고 기념행사를 가졌습니다. 예, 누가요? 방정환, 그죠? 예, 천도교회 1920년대 지금 사회운동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소년운동이죠, 그 중에서. 자, 다음에 보시면은 과학과 기술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1인 1기 교육을 실시하였다. 요거는요, 1950년대에 있었던 당시의 정책이다라고 여러분께서 파악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건 일제시대에 있었던 모습은 아닙니다. 라에 보시면은 국산품 애용을 장려하는 물산장려운동에 사회주의계는 불참하였다. 이 사회주의 계열이 이 물산장려운동에 특히 상당히 좀 비판적이었습니다. 예, 소수의 자본가를 위하는 이런 정책에 불과하지 않느냐. 국산품을 애용한다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불참하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자, 1920년대 모습이죠, 이거는. 자, 마에 보시면은 3.1운동 직후에 일본의 문화 통치에 대한 일환으로서 분하로드 운동이 시작되었다. 3.1운동 직후라고 되어 있으니까 1920년대겠죠. 이 분하로드 운동은 20년대 말에서 30년대 돼서 본격적으로 일어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거든요. 그래서 마는 틀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따라서 나와 라인 2번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4번 가시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머릿말을 쓴 민족주의 사학자가 중시 여겼던 사상이다. 민족주의 사상이다 그러면은 이제 뭐 기본적으로 두 분 딱 먼저 떠오르시면 됩니다. 예, 신채호와 박은식이 있습니다. 그죠? 그 중에서 어느 분이냐? 역사란 무엇이뇨?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은요, 역사란 무엇이뇨? 오케이, 누군지 알겠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예. 왜요? 이거, 굉장히 유명한 글이죠. 아와 비아의 투쟁. 그죠? 역사는 아와 비아의 투쟁인 기록인 것이다. 예. 우리 민족의 주체성을 강조했었던 신채호의 글입니다. 신채호가 주장했었던 우리의 민족 정신은요, 바로 낭가 사상입니다. 낭가 사상. 예. 신채호입니다. 신채호. 자, 1번의 호는 누굽니까, 여러분? 예. 국혼을 강조하였다. 이게 이제 박은식이죠. 박은식. 조선심을 강조했습니다. 누군가요? 조선심. 문일평입니다. 문일평. 그리고요, 조선의 얼을 강조했습니다. 정인보죠. 정인보. 조선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최남선입니다. 최남선. 자, 이렇게 민족주의 사학의 내용들을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그래서 2번 가주시면 되겠네요. 자, 44번 가실게요. 광복 이후의 정치적 상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자, 보기에서 나시기에 일어난 역사적 사실을 골라봐라 라는 문제가 나와 있네요. 자, 일단 나시기를 보니까 정부 수립이 일어났었던 1948년부터 6.25 전쟁 1950년까지 있었던 모습에 대해서 지금 묻고 있습니다. 광복 45년이고요. 그리고 이제 4.19 혁명은 1960년이죠. 자, 어찌됐건 6.25 전쟁 전까지 이때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우리가 파악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에 보시면요. 백범 김구는 안두희에게 암살당했다. 백범 김구는 이때 살아 있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정부 수립 반대했습니다. 평양 가서 이제 김일성 만나고 남북 연석회의 개최하고 막 이렇게 했었죠. 정부 수립 이후에 이제 김구가 불참한 이후에 이 김구를 견제하기 위해서 지금 안두희가 이를 제거하는 모습이 나오게 되는 게 나시기에 있었던 모습 맞습니다. 자, 보기 나 보시면요. 좌익 세력을 중심으로 하는 제주도민들이 무장하여 봉기한 제주 4.3 사건이 발생하였다. 제주 4.3 사건은요, 이렇게 규정하시면 됩니다. 우리 단독정부 구성에 대해서 반대하는 반대파들이 일으킨 이 무장 봉기다라는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 잡아주시면 되는데, 어찌됐건 정부 수립 이전에 벌어졌었던 모습입니다. 따라서 제주도에서 선거 실시되지 못하잖아요. 그죠? 자, 나는요, 틀렸네요. 그래서 다에 보시면요, 전 남로당원 등 좌익 전향자들을 중심으로 국민보도연맹을 조직하게 하였다. 이 국민보도연맹이 6.25 전쟁 과정에서 우리 국군에 의해서 학살되는 이런 보도연맹원 사건도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이 국민보도연맹이 조직된 시기가 보기에 나와 관련된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라에 보시면은 반민특위 활동에 앞장을 선 국회의원들이 이른바 국회 프락치 사건으로 구속되었다. 반민특위, 반민족행위특별위원회, 바로 나 시기에 이 재헌의회에 의해서 지금 실시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회 프락치 사건이 일어나면서 이들의 활동이 이제 좌절되는 모습이 나오게 되죠. 예, 친일파 청산 작업이 실패했다라는 내용과 연관된 내용이 바로 라가 되겠네요. 마에 보시면요. 일부 고급 장교들이 국고금과 군량미 따위를 유용한 국민 방위군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꼭. 예. 빼돌리고, 그렇죠. 온갖 비리를 저지르는. 예. 이 사건이 언제였냐면은 무려 전쟁 중이었죠. 예, 6.25 전쟁이 일어나고 있었던 1951년 1사후퇴 과정에서 있었던 모습입니다. 참, 참담하죠. 자, 어찌됐건 답은 3번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5번 가실게요. 다음은 어떤 단체에서 발표한 강령이다. 자, 이 단체의 성격과 동일한 사실을 골라봐라 라고 합니다. 이 단체의 성격을 아셔야 되겠네요. 이 단체의 성격이 무엇인가 봤더니 보시면요. 우리는 조선민족의 정치, 경제적 해방을
기한다. 그리고요, 전 민족의 총 역량을 집중한답니다. 합치자 이겁니다. 일체의 개량주의 운동을 배척한답니다. 이들이 집중을 하는데 배척하는 세력이 있나 봐요. 그죠? 예. 타협적 민족주의 계열을 배척했었던 당시에 1920년대 비타협적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이 연합돼서 만들어진 조직인 신간회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신간회. 예. 그래서 신간회는 무슨 성격일까? 통합하자. 우리의 역량을 집중하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단체입니다. 자, 그러면은 통합이 아니라 통합보다는 이제 갈라서도 돼라고 생각했었던 그런 단체를 보기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요. 1935년 김원봉이 의열단을 중심으로 민족혁명당을 조직하게 됩니다. 이 민족혁명당에 많은 세력들이 이제 참여하게 되죠. 물론 이제 김구 세력은 불참하게 되지만 여기에 이제 통합된 단체로서 나타나는 모습이 잠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번에 보시면요. 1946년 6월 이승만은 정읍 발언을 통해서 남한만이라도 단독 정부를 수립하자. 예. 남방만이라도 임시 정부 이런 걸 구성해야 된다. 이승만의 정읍 발언이죠. 예. 통일된 정부를 구성하자가 아닙니다. 그죠? 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된 이후에 이승만의 발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2번이 틀렸습니다. 이건 통합하자가 아니죠. 자, 3번에는요. 좌우 합작, 좌익과 우익이 합작하자. 그죠? 남북 협상, 남북이 통일된 정부 구성하자. 4번에 보시면은 1972년 자주평화 민족 대단결 7.4 남북 공동 성명. 그죠? 예. 박정희 정부 유신체제 그 직전의 모습이죠. 자, 자주평화 민족 대단결을 원칙으로 했었던, 합치자. 남과 북이 화합하자. 맞네요. 5번에요.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했습니다. 6.15 선언을 발표하게 되네요. 예. 이건 이제 남과 북의 정상이 만난 남북 정상회담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2번이 통합하자, 통일하자 이런 거와 관계가 먼 보기가 되겠네요. 자, 46번 가실게요. 1972년 이후에 성립된 제4공화국을 우리는 유신체제라고 하죠. 자, 유신체제와 관련된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요. 가에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이 5년이고 이때 6년이었습니다. 근데 뭐 임기의 의미가 없어지게 되죠. 왜냐면은 간선제로 제대로 된 대표기구가 아닌 기구인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이를 선출하기 때문에 대통령 종신제 비슷하게 좀 운영되게 되죠. 국회의원의 4분의 1을 직접 임명할 수 있어. 대통령의 임명 권한이 있는데 4분의 1은 아니고요. 3분의 1이에요. 예. 자, 그래서 간은 틀렸고요. 자, 나에 보시면은 국회를 해산하고 국가보위 입법회의를 입법기관으로 신설하였다. 국가보위. 네. 어디서 들어보셨나요? 네.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 세력이 등장했을 때의 모습입니다. 전두환과 관련이 있는 내용이에요. 자, 이건 박정희죠. 자, 다음에 보시면은 국가재건 최고회의가 주권 수임기구로 창설되었다. 박정희와 관련된 내용은 맞아요. 그런데 이거는 국가재건 최고회의는 3공화국 출범하기 이전에 박정희가 5.16 군사정변을 통해서 바로 이 군부 세력들이 다스리고 있을 당시의 최고 권력기구입니다. 따라서 다는 틀렸네요. 라에 보시면은 유신체제 유지하기 위해서 9차례에 걸쳐 긴급조치가 발동되었다. 대통령이 긴급 조치권이 있었잖아요. 유신 헌법에. 그죠? 자, 마에 보시면은 언론 역사상 처음으로 프레스카드제가 실시되었다. 이것도 맞는 내용입니다. 이 통제의 목적과 관련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따라서 답은 2번으로 여러분께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7번 가시겠습니다. 1960년대에서 70년대 초의 무역에 대한 설명입니다. 60년대에 있었던 당시에 경제 성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공화국 당시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실시되고요. 경공업을 중심으로 이제 중화공업으로 조금씩 바뀌게 될 겁니다. 당시에 우리나라의 전략은 수출 주도 및 특성 부분의 집중입니다. 집중. 그죠? 자, 그러면 보시면요. 미국과 일본 등으로부터 외자 유치를 통해서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룩하였다. 미국과 관련해서는 베트남 전쟁에 우리 참여합니다. 그죠? 일본과 관련해서는 한일
국교 정상화, 물론 굴욕 외교라고 비판이 있었던 그런 모습 속에서 지금 경제 성장이 이룩하게 됩니다. 자, 가맞습니다. 나에 보시면요. 일본과 미국에 대한 수출입에서 벗어나서 무역 상대국이 다양화되었다라고 나옵니다. 예, 무역 상대국이 다양화되었다. 지금 초창기 우리 산업화 정책에서는 집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예, 우리가 이것저것 다 다변화하고 막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닙니다. 이렇게 무역 상대국이 다변화되기 시작했었던 거는 1970년대 후반 가서야 이제 서서히 나타나게 되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는 틀렸어요. 그래서 다에 보시면은 자본과 기술의 해외 의존도가 높습니다. 해외 의존도가 높아서 외화 가등률이 크게 낮았다. 자, 맞는 내용이죠. 그쵸? 해외 의존도. 우리가 기술이 뭐가 있겠습니까? 옛날에. 그죠? 그래서 외화를 득할 수 있는, 취득할 수 있는, 획득할 수 있는 이런 정도가 낮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라에 보시면은 정부 주도의 경제 정책으로, 맞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정부 주도로 일어나게 된다. 민간 주도가 아니죠. 재벌 위주의 독점적 경제 체제가 심화되었다라고 보시는데요. 맞는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재벌 중심으로, 소수의 재벌, 이 대기업 중심으로 경제 구조가 재편되는 그 시작점에 있는 당시의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에 보시면은 설탕, 밀가루, 시멘트, 소위 삼백산업이 발달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뭐 삼백산업이 등장한 시기는 1950년대 이승만 정부 때이고요. 게다가 시멘트도 아니죠. 예, 뭐예요? 면화잖아요, 면화. 그죠? 시멘트가 하얀가요? 글쎄요. 예, 설탕, 밀가루, 면화를 중심으로 하는, 삼백산업이 발달하던 게 이승만 정부 당시에 미국의 원조에 의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었던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5번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48번 보실게요. 사회주의 체제와 독재 체제를 구축한 북한. 자, 북한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경제 상태는 매우 심각합니다. 그죠? 예. 내가 알고, 네가 알고,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자,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북한에서도, 80년대부터 나름의 노력들을 하면서 이거 어떻게 극복할까? 우리가 지금 북한의 입장에서 전통적으로 자립적인 폐쇄 경제 정책으로 일관했었던 이 북한 경제가 나름의 변화를 꾀하게 되는 게 80년대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80년대부터 북한의 경제가 상당히 침체되는 모습이 나오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식량 부족 현상 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북한은 이런 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80년대에는 무엇이 추진되었는가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요. 외국과의 경제, 기술 교류 및 합작 투자를 목적으로 합병법을 제정하였다. 외국의 이런 기술을 받아들이자 라고 추진됐었던 모습이 84년에 있었던 합병법입니다. 바로 80년대 북한의 경제 위기 상황과 연관되는 모습이고요. 1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어요. 오답 정리 한번 해볼게요. 2번에 보시면요. 농업 협동화 운동을 전개하여 토지를 모두 협동 소유 형태로 바꾸었다. 토지를 협동 소유 형태로 모두 바꾼다고 합니다. 요거는요. 1950년대에 있었던 북한의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공산주의의 그 모습이잖아요. 이런 그 농업과 관련된 농업과 관련된 이런 모습들의 정책을 지금 공산주의의 모습을 지금 실현하는 게 이 초창기의 모습이다라고 여러분들이 감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에 보시면요. 경제관리에 있어서 천리마 운동과 대중노선을 구체한 한대안의 사업체계로 도입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천리마 운동 그리고 4번에도 천리마 운동 나오잖아요. 1950년대에 50년대의 경제 위기도 이때 이제 나오게 됩니다. 북한이 이제 6.25 전쟁 마찬가지로 겪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소련의 지원도 중단되는 이런 현실 속에서 북한도 나름의 경제 정책, 그래서 노동 생산성이 높은 노동자를 막 영웅 칭호해 줍니다. 이게 바로 이제 천리마 운동인데요. 이것도 이제 50년대 모습입니다. 56년의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5번에 낮은 선봉 경제 무역지대를 공포하고 외국인 투자법 자유경제무역지대법을 제정하였다. 이건 뭐 뉴스 많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2010년이에요. 2010년 얼마 안 됐어요. 그때 당시의 모습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80년대 모습인 1번으로 답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9번 한번 가시겠습니다. 자, 균형 잡힌 시각으로 현대사회를 이해하기 위해서, 자, 북한 사회에 관해서 알 필요가 있답니다. 그래요. 나도 알아. 그래. 묻는 게 뭐야? 자, 묻는 거는 뒤에 있습니다. 북한의 문화예술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가에 보시면요, 1966년부터 말 다듬기 운동을 전개하여 조선말 대사전을 편찬하였다. 예. 요거 맞는 내용입니다. 예, 1960년대 북한의 정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나에 보시면은 문학에서 주체 문의의 이론이 대두한 것은 1960년대부터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주체 사상이 등장했던 거는 이제 60년대 말이긴 한데 이 주체 사상이 사회주의 헌법에 반영돼. 그래서 이제 막 북한 내에 이런 그 김일성을 신격화하는 모습이 등장했었던 이런 본격적인 모습은 1970년대부터입니다. 예. 우리나라 유신 체제와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1960년대 아니고 70년대부터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해 보시면요. 북한에서는 다른 어느 예술 장르보다 영화가 중시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예, 맞습니다. 이제 영화를 통해서 체제를 선전하는 이런 모습들. 그래서 이제 북한을 위해서 이제 막 우리 김일성 막 영시하는 이런 모습들의 영화 만들면서 이제 주민들을 감동시키려는 이런 생각 하겠죠. 거기서는. 그죠? 자, 라에 보시면요. 집단 체조, 카드 섹션, 서커스 등의 집단 문화가 발전하고 있죠. 예. 여러분 카드 섹션 한번 찾아보세요. 북한의 카드 섹션. 예. 무슨 컴퓨터 같아. 보시면은 뭐 집단 체조? 얘네들은 진짜 무서워. 너무 완벽해서 사람 같지가 않아. 그죠? 집단 문화 발전하잖아요. 자, 마에 보시면은 근대를 기점으로 1926년 타도 제국주의 동맹 결성에서 찾고 있다. 근대 기점을 이때 찾고 있답니다. 이거는 이제 근대의 기점이라고 보다는 이제 그 현대의 기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북한은 현대의 기점을 이때라고 보고 근대의 기점은 조선 후기에 이 밀란이 발생하던 이런 시기, 임술농민봉기 발생하던 이런 시기부터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뭡니까? 이게 타도하자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타도하자는 생각이 바로 이때부터 나왔구나. 이때부터 바로 근대구나라고 북한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번 찍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드디어 왔습니다. 여러분 힘들게 50번까지 오셨습니다. 예, 다 맞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예. 자, 분단 이후에 남북한의 모습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남북한은 나름대로 통일을 위한 노력을 시도하였습니다. 예. 통일과 관련한 여러 가지 대화들이 소개가 되겠죠. 아무래도. 자, 그것이 뭔가 여러분들을 골라주시면 되겠어요. 자, 가에 보시면요. 자주평화민족대단결. 이거 앞서 문제에 나왔습니다. 뭡니까, 이거? 뭡니까? 예. 1970년대에 있었던 7.4 남북 공동성명입니다. 예, 유신체제 직전에 있었던 모습이죠. 그죠? 자, 나에 보시면은 남북한의 무력 대결을 피하고 선의의 경쟁을 제의하였다. 예, 이건 이제 70년에 있었던 8.15 광복과 관련해서 이때 성명을 발표했었던 당시의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다해 보시면은 선경제 후 통일의 통일 정책을 내세웠다. 이게 박정희 정부와 관련이 있는 것 같잖아요. 그죠? 60년대의 모습입니다. 60년대. 자, 라에 보시면은 UN 감시하에 인구비례에 의한 총선거를 주장하였다. 예, 인구비례에 의한 총선거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계속 주장하는 방식입니다. 북한에 비해서 아무래도 좀 인구가 많다 보니까 이거는 195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쭉 계속 제기되고 있었던 사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마에 보시면은 남북한의 UN 동시가입을 했다가 아니고요. 주장했답니다. 동시가입을 한 거는 노태우 정부 때이죠. 그죠? 예. 동시가입을 주장한 거는 박정희 정부 때입니다. 73년에 박정희 정부 때 얘기고요. 이건 이제 71년이죠. 자, 따라서 순서대로 나열하시면요. 3번이 되겠습니다. 예. 3번으로 여러분이 찍고 이렇게 관련된 통일 정책들을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1회 모의고사 여러분들께서 저와 함께 한번 달려오셨습니다. 어떻게 풀으셨나, 어느 정도 맞으셨나 모르겠네요. 예. 여러분께서 좀 잘 맞으셨을 거라 생각은 들지만, 생각보다 점수가 좀 안 나오는데? 이런 분들 있을 거예요. 예.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재, 처음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교재는, 실제 난이도보다는 다소 조금 높은 이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교재 내용들을 잘 정리하신다면은 우리 실제 시험에 가면 이 뭐야 이거 쉬운 문제가 나왔어 중급 아니야 이렇게 착각하실 수 있습니다. 예, 그런 기분 좋은 착각을 위해서 2회 문제도 여러분들께서 저와 함께 쭉 달리시면서 한국사 능력이 점점 성장하는 이런 모습으로 마무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 잘 듣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2회 모의고사 풀이 때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듣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